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음방송 창사 20주년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제작 20주년을 맞아서 4대 종단 종교인분들과 함께 특집 좌담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인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개신교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박승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박승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양한웅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이신 박동호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네.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인권위원회를 만드시고 원불교 인권을 말하다의 저자이기도 한 정상덕 교무님 나오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분과 함께 그리 길지는 않은 시간인데요. 앞으로 45분 정도 종교계의 인권 활동을 돌아보면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통하는 점은 공감도 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들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뜻하는데 이러한 인권의 개념은 각 종교에서는 더 나아가서 신앙적 차원에서의 의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각 종교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무엇인지 더불어 이에 바탕한 각 종교의 인권단체, 기관,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고 활동 중에 혹시 이웃 종교와 협력했던 사례가 있다면 함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돌아가면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신교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박승열 목사님. 네. 저희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또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의 기본 출발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런 출발선에서 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존엄하게 대할 수 있을까? 또 그의 어떤 인격과 존엄성이 해쳐지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 인권센터의 역사는 얼마나 됐나요? 저희 그 NCCK 인권센터는 1974년 유신 독재 정권이 한참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구속된 그 민주 인사들의 인권과 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74년 5월 4일에 첫 시작한 것이 우리 인권센터와 시작의 역사입니다. 예. 자, 이번에 천주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동호 신부님, 개신교와 뭐 잘 통하는 면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천주교에서 인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간 활동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죠. 그 이제 인간의 존엄함이라고 하고요. 그 존엄함이 절대적이다, 보편적이다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인간의 존엄함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 그러니까 존엄함은 어떤 사상적 혹은 철학적, 신학적 배경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권리의 목록으로 역사 안에서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 그것을 이제 인권들 이렇게 복수로 하죠. 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물론 이제 기독교 전반적인 그 성경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함은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구체적인 역사 시대 안에서 실제로 누려야 될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권리들을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들은 특성상 확장되기도 하고 또 시대나 역사에 따라서는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으로는 뭐 우리가 정치적인 권리가 시민권이 먼저 세워지고 또 발전해 가면서 이제 경제권 또는 문화권 그리고 사회권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이 그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연대권 해가지고 환경에 관한 권리 또는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살 평화의 권리 그리고 어떤 통합적인 어떤 발전의 권리까지도 이제 권리의 목록을 확장시켜 가면서 구체적인 시대와 역사 안에서 실현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촉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럼 불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양한욱 위원장님, 불교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불교는 좀 현재 인권하고 좀 독특한데요. 인간의 권리라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당시 아라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권은 설마 인간의 권리를 뛰어넘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에 요즘 업무의 인권은 완전 다른 인권이었다. 정말 아주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인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래서 네. 어떠한 지배도 없고 차별도 없고 남녀도 없고 가난도 없고 부자도 없는 모두가 이 불교 가르침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천부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예.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예, 가르침. 아마 원불교도 통하는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상덕 교무님, 원불교 인권을 말하다라는 또 책을 쓰기도 하셨어요. 예. 원불교에서 인권이란 어떻게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많이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적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지가 우리 세계사에서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불교가 지금 103년 됐는데 원불교에서는 103년 전에 교주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 여성의 권리를 가장 먼저 남녀 권리 동의를 해가지고 예. 같은 선생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여성에게도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남녀 동수로 하는 게 원불교예요. 그다음에 여성 성직자를 남성 성직자하고 똑같이 대우하고 기회부여를 하는 게 또 원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교리에서 나타나는 그 평등권은 아주 절대적이고 아주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유권이나 이런 것들도 뭐 선거제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의 존엄함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장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원불교를 인권을 이제 대변하고 싶어요. 네. 내가 귀한 만큼 남도 귀하다. 내 종교가 귀한 만큼 남의 종교도 귀하다.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종교 공통의 말씀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각 종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도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정상덕 교무님께서 먼저 답을 해 주실까요? 예, 지금 한국 사회 인권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이 인권이 향상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 이런 형태에서도 볼 때도 이거를 우리의 평등권으로 봤을 때 예. 인간의 노동에 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 점에 한국 사회가 과연 정말 충분히 그 의사결정권을 주어지는가 이런 노동 현장에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많이 좋아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교도소 교화를 할 때도 예. 우리 재소자들한테 충분히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권리, 자기의 존엄함을 얼마든지 그 변호사를 사서 할 권리가 우리가 충분히 주어졌느냐 그렇게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점수가 50점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많이 좋아졌다 해도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재 주어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최근에 이제 그 군에 갈 권리 뭐 이렇게 주어진 거라든가 동성애자 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 한국 사회가 그 해석이 갑자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왜 나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인권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큰 범위 내에서는 보장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남녀 평등이 너무나 극렬히 나타나 있고 노동 현장, 재소자 인권, 뭐 군인들 인권 이런 게 들어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권을 너무 이 인간의 존엄함을 이렇게 주목하지 않고 이 인간에 대한 그 가치를 자세히 들여보지 않고 인권이 너무너무 정치적 인권으로 많이 시달려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윤리가 뭔지 윤리하고 인권하고 아직도 헷갈리면서 거기 해석을 제대로 못 해내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 인권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인권 감수성으로 해석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인권은 50점 정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 차별이 많고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한웅 위원장님 생각도 들어볼까요? 예, 교무님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뭐 노동, 가난한 문제, 장애, 여성 그리고 또 성소수자 문제가 요즘 해난의 문제인데 여기서 저는 방금 교무님 말씀 마냥 이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소위 말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그래도 실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동일 노동과 정규직을 하고 있지만은 임금과 있어서 굉장히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별의 문제,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직장에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소위 말하는 임금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차별받는 것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성소수자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정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 종교에 따라서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저는 우리 종교인들이 정말 종교적으로 이 문제는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차별과 무시와 편견을 없애고 정말 하나의 고유한 인간으로서 봐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각 종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과제 하나씩 짚어주고 계십니다. 박동호 신부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그 이른바 평등권 영역에서의 그 경제적인 불균형 그것이 가져오는 그 심각함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경제 분야에서의 사람들의 권리가 이른바 자본 내지는 어떤 시장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아주 심각하게 구조적으로 전 지구 차원에서 피폐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원인 자체가 뭐 개인적인 뭐 근로 의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분배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그 사회 구조적으로 또 세계화의 어떤 그 그늘 속에서는 이제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말 그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은 당연히 정치 공동체 내지는 국가 그리고 또는 사회와 문화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정치 영역도 이 경제 논리 때문에 포섭이 되고 그리고 문화 역시 산업화되는 바람에 세계 전체적으로 사람의 존엄함과 그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 내지는 창조의 완성에 대한 이런 그 존엄한 어떤 그 권리들이 자본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고요. 지구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화의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로서의 인권, 그래서 남북 간의 화해, 또 민족의 어떤 통일 또는 대화 협력에 대한 어떤 시급성과 필요성을 주로 우리 한국 천주교회 내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그 평등권에서의 그 경제적 권리 분야 그리고 연대권 분야에서 평화권에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것이 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 차원의 최근의 현안으로 등장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승열 목사님도 좀 하나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차별과 혐오의 의식입니다. 과거 7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인 폭력에서부터 우리들의 인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가 지금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그들도 역시 나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인격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과거 인권운동이 주로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그 인권운동이다 보니까 자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문제로만 협소하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시민들은 자기들 그 문제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가장 지금 우리 사회에 또 인권운동과 인권단체들의 활동하는 데 가장 큰 제약 요소고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갈등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인권에 대한 의식을 먼저 좀 인권이 뭐냐에 대한 학습과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 스스로 사로잡혀 있는 편견과 혐오 의식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다. 이걸 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종교인께서 참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올 한 해 특히 인권 관련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서지현 검사 인터뷰로 국내 미투 운동이 촉발됐고 5월에는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입국하면서 난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를 두고 뜨거운 이슈가 됐었고요. 또 한 해 동안 끊이지 않는 우리 재벌 기업 회장들의 갑질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이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그들의 신념과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이 대체 복무제 기간과 분야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승열 목사님, 올해 NCCK 인권상에 그 서지현 검사를 선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좀 나아졌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NCK 인권상에 그 서지현 검사님하고 일본에서 제1동포들 즉 소수 민족을 위해서 인권 옹호를 위해서 활동하셨던 일본 사토 목사님을 두 분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두 분을 선정한 건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둔감함, 우리의 현실을 고발한 서지현 검사의 그 용기, 그리고 그분에 인해서 여성들이 용기를 얻고 또 많은 남성들도 우리 스스로 범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둔감함 이런 걸 일깨워준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엘리트인 그 검사. 그런데 검사 사회에서도 여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고발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참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검사에게 인권상을 수상하는 게 옳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들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는 인권을 옹호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 그분한테 인권상을 준다는 게 옳을까 생각했지만 한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사회적인 폭력에 대해서 고발한 그 용기가 우리 많은 여성들에게도 힘을 줬고 또 많은 남성들에게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일깨워준 점에서 참 우리에게 소중한 계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지현 검사님을 인권상 수상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5월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예기치 못했던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뜨거웠습니다. 이 문제는 정상덕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난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구나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난민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난민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접해보지 못한 그 하나의 문화적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난민을 인권에서 말하는 평등권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한 일반 학습, 난민에 대한 학습, 난민이 처해진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인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난민을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거 봐요. 네. 이제 사실은 뭐 더 멀리는 이 세계가 지금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어쩌면은 다 그 이방인이고 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죠. 제가
뭐 건축을 하고 있어서 건축가에서 참 존경하는 르꼬르비지에라는 그런 세계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고향은 스위스지만 프랑스에 살았거든요. 근데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죠. 그 스위스에서는 그분의 그 삶을 아주 존경의 대상으로 삼지만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우리는 그 우리 역사들이 다 어쩌면은 그렇게 다 흩어지고 만나고 위로하고 뭐 그리워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감 능력을 좀 키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됐으며 우리는 어떻게 난민들을 대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전혀 학습이 없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난민에 대해서 인권을 보장하라 막 이렇게 주장할 수 막 바로 이렇게 소리 지를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상태들이신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상담, 그분들에 대한 긴 만남, 그분들은 진정으로 그 정말 우리 가족으로 봐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네. 이제 좀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뭐 그런 학습이 저는 이제 그 전문 변호사님한테 한번 교육을 받았는데 상당히 마음속에 이렇게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이 그 난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초대할 수 있을까? 우리 동네에 정말 주민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하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우리 인간이 평등권에서 자유권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함께할 대상이라고는 봅니다. 예. 그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이주민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한국의 출생아 20명 중에 1명은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고 할 정도로 한 집 건너서 이렇게 나와는 다른 피부와 종교를 가진 이웃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난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준비가 좀 덜 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 해 끊이지 않는 또 재벌기업 회장들의 갑질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는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양한웅 위원장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 또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계신 만큼 더 뼈아프게 이런 사건들 좀 느끼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권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직 멀었죠. 물론 많이 좋아진 면도 있지만은 노동자의 권리는 아직 거의 뭐 제자리 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민주노총이라는 뭐 조직이 있어가지고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 할지만은 그런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조직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자의 약 절반 정도가 영세사업장, 여기 10인 이하, 5인 이하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주변에 너무 많이 보이죠. 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든, 그리고 뭐, 단시간 노동자들 굉장히 주변에 많이 보이는 그 노동자들은 정말 최소한의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노동상권이 보장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특히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비정규직보다 더 심한 알바 노동자들, 그리고 동네에 보이는 동네에 그 리어크를 밀고 뭐 짐을 뭐 판다든지 그 자영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이 자영업도 혼자 1인 자영업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거의 강보면 노동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힘없는 사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다 그분들은 이제 쳐다볼 때다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노총도 또한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또한 이런 가난한 사람들, 중소영세 사업자 노동자들을 쳐다볼 때 그 민주노총의 존재에 이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분들의 권리를 더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좀 잘 챙겨야 된다, 정부가. 뭐 그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정부가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은 상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규직 관련한 것이고 이번에 탄력근로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말한 중소영세 사업적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하고는 별로 혜택도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정규직이나 금속 큰 공장의 일이지 아주 작은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 좀 슬픈 현실입니다. 예.
자, 이번엔 박동원 신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이었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대체 복무제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환영의 입장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 복무 기간과 분야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36개월, 또 인권단체에서는 27개월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신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 용어도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가 아니고 양심적으로 다른 수단으로 공동체에 기여한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좀 쓰지 않고 있고요. 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예 이 부분, 어떤 젊은이가 다른 방법으로 공동체에 봉사하려고 할 경우에 국가 공동체가 그에 합당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른바 대체 복무를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성이 뭐냐면은 공동체를 위한 기여인데, 당연히 그것 때문에 기간을 더 늘린다든지 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에다가 어려운 일에다 맡긴다든지 해서 마치 이걸 징벌적 또는 보상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꾸로 이분들이 이제 양심에 따라서 나는 무력 사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겠다는 그 양심의 자유 문제를 또 다른 조건으로 억압하는 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기간에 있어서는 좀 그 융통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좀 넓혀놔야 된다. 지금의 경우는 합숙을 하면서 교도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한 거지만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교육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경제 분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방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죠. 기간도 당연히 27개월로. 네네. 예.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좀 낮춰야 되겠다.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20개월로 좀 낮추고 18개월로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이 병역에 군 복무를 하는 것이 과거처럼 고역이 아니라면,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도 좀 융통성 있게 본인들이 좀 너무나 만약에 20개월 내지는 18개월로 병역이 줄었는데 27개월, 그렇게 되면 기간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 형평성을 저는 좀 이분들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지금은 병역을 하지 않으니까 더 힘들고 오랫동안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인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 여러 선택지 하나로서 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은 것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제 마련, 더 그분들의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여지를 더 둬야 한다. 아마 다들 동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방송 창사 20주년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20주년 특집 좌담 4개의 키워드로 본 종교협력 20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마음과 마음을 나누어요.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함께면 행복하죠. 라라라라라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요. 맑고 밝은 세상. 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종교인인데 우리 종교인들은 이 인권에 대한 인식 더 낮다고 볼 수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에 박동호 신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이제 해방 이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또는 구한말, 그리고 구한말,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해방, 이런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권리라는 게 언어상으로뿐만 아니라 의식, 그 생활 속에서 권리라는 의식이 자리를 잡지를 저는 못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권리의식 대신에 의무, 이른바 뭐 충성, 이런 것들이 더 아주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왔고, 권리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아주 어렵게 얻은 건데 그것이 시민사회 안에 자연스럽게 확장되지도 않았고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권에 관한 의식은 이 권리라는 의식 자체가 이렇게 약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회 안에서 보면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 이 권자 하나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시 최근에 와서 언론 보도라든가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서는 그냥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는 순간에는 모든 시민은 기초생활에 요구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초생활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 네네. 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원과 국가의 어떤 역량을 그만큼 마땅히 투여해야만 의무가 실현되는 건데, 우린 그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치 반반 논란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권리라는 게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시혜적인 어떤 것으로 이제 격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 예를 들어보더라도 우리에게는 권리 의식이 굉장히 약하다. 당연히 내가 그런 권리가 약하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나만큼이나 소중하다는 어떤 그런, 그래서 당연히 그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강한 의무는 또 형성되지 못하고, 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많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종교인들도 그닥 다르지 않다. 종교인들도 특별히 인간의 존엄함,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님의 모상을 닮았다든지 또는 뭐 아라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종교인들에게, 물론 이제 일부 종교 지도자리나 의식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형성돼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의 평범한 이 시민들 안의 종교인들에게는 거의 없는 게 아닐까. 저는 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어상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실천적인 영역에 들어가서는 타인의 권리 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약한 것 같다. 다만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한 뭐 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또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양하룡 위원장님은 어떻게 불교 신자분들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더 좀 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까 사회자께서 우리 국민의 인권 의식을 또 먼저 물어보시는데, 네네네. 사실 우리 인권을 우리나라에서 총괄하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줄 알고 있는데, 그 좀 그나마 유지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냥 국가인권위가 정권이 그냥 하수 좀 심한 표현을 하면 그 이 사람 안 한 인권과 거리가 먼 집만 골라서 하는 국가인권위가 우리 그 모습을 정말 좀 그렇죠. 정말 안 좋은 모습을 정말 우리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가 인권의 최고의 폭발한 것이 정말 인권이 소중한 것이 저는 촛불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촛불이 정말 인권, 정말 잘못을 저지르는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민이 탄핵하는 그 촛불이야말로 저는 대단한 인권이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아직 멀었죠. 우리 불교 우리 스님들이나 아직 우리 신도들, 신자들께서도 불교에서는 아직 인권이 이제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제가 스님들한테도 사회노동에 활동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살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부처님이 가르침이지 않느냐. 저도 하고 있지만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계시지만은 불교는 여전히 아직까지 좀 초보적인 단계에서 많이 못 벗어나 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 자, 그럼 이에 대해서 박승열 목사님께 또 질문 드려볼게요. 예,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어떤 신의 노예, 어떤 귀족의 노예, 이렇게 다 노예들로 생각하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 신의 자녀다라고 하는 아주 고결한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한가? 내가 그렇게 존엄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역시 다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의 자녀로서 내가 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물음이 우리한테 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기 전 한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거룩함, 사람의 고귀함에 대해서도 늘 강조돼야 된다 생각해요. 서로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할 때 그래야 거기서 우리의 어떤 사회의 평화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이웃을 어떻게 존엄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되돌아보면 참 그렇지 않다. 늘 우리에게 이제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교회가 저는 그런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가르침을 마땅히 펼쳐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WCC라고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창립 선언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목소리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고통받는 이웃들, 지금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옹호자가 되어야 되고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참 그 일은 교우들이 지지할 때 아마 가장 큰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인권센터도 그렇고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인권단체들도 그러시겠지만 참 우리 사회에서 인권단체를 지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원하고 하는 일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인권의 바로미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상덕 교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불교 신앙을 한다는 것, 원불교 교도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더 뛰어나다,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쓴 책 원불교 인권을 말하다에 교무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인권에 대한 기본 감수성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인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권 전문가로서 마치 이제 미투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 그 미투 운동에 대해서 문제점은 얘기하지만 성평등에 대한 무엇이 성평등인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해보면 역시 그런 거에 이제 상당히 낮은 모습으로 나와요. 인권에 대한. 그러니까 인권을 그렇게 이제 교육을 안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냐 할 때 이제 아까 법률적 인권,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투쟁하는 도구,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이제 어거지를 쓰는 모습 이런 걸로만 자꾸 비치니까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형태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원불교도 보면 이제 인권 사실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가 많이 학교 같은 걸 세웠죠. 근데 그 학교가 인간이 교육받지 못할 권리에서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해 있는 그 순수함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느냐 볼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교육을 어떤 그 자본을 축적하는 세력을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변질된 것도 있고. 네. 근데 복지 문제도 엄청 많이 신경 쓰죠. 복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냐. 정부와의 결탁해서 하는 모습들. 거기에 이제 어떤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에 대한 수용성, 인간의 이제 건강권을 확보해 준다든가, 인간의 이제 갖지 못한 이제 권리를 찾아주는 이런 형태의 복지가 아니고 너무 일방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반성과 내용 더듬어 볼 필요가 있죠. 예. 네. 그 원불교는 불과 103년 전에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나온 종교인데도 아직 전반적인 뭐 인권 감수성이나 그런 공부는 더 해야 하고 필요하다 이런 또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와 또 이어지는 질문일 텐데 우리 종교인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여쭤봤잖아요. 그 얼마 전에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학장으로 계신 우희종 교수님이 나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매주 화요일 고정 게스트인데 서울대 인권센터의 수준이 우리 사회의 수준에 많이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성소수자에 대한 학내의 차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그 보수적인 그 교수님들의 입장이 대변되고 뭐 그분들의 눈치를 본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각 종교에서도 인권을 말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종교 안에서 인권에 대한 견해 차이나 뭐 저항, 어려움은 없으신지 짧게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승열 목사님께 먼저 해줄게요. 네, 저희 인권센터에서 난민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긴급 좌담회를 하면 아주 전화가 폭주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는 사퇴해라. 뭐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권센터가 그만큼 민감한 주제를 잘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저항이 많고요. 어려움이 많은데 어려움이 많은 것만큼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많다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 그리고 사명감 이런 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박동호 신부님 천주교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소수자들이 여러 차례 어떤 심포지움이라든가 회합이라든가 어떤 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교회 시설을 대관을 했는데 처음에는 허용했다가 이제 그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면 그 비난의 어떤 그 항의 때문에 근데 그것이 보통 대중의 항의일 경우에는 뭐 교회 자체에서 그것을 수용하거나 이제 대응할 수가 있는데 교회 내부에 이른바 위에서의 그 뭐랄까 항의 왜 조심히 해야지 왜 이렇게 경솔하게 하느냐 이런 그 점잖은 어떤 훈계 때문에 제 기억으로 한 서너 차례 바로 일주일 전에 뭐 2, 3일 전에 그런 행사 장소를 이분들이 급하게 옮긴 경우가 2번인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른바 인권을 말하긴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감하거나 예민한 부분에서는 이제 피해가는 하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양한웅 위원장님 불교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예, 성소수자 문제를 보면 불교에서는 다행히 정말 아주 개방적이고 어떤 충돌은 없습니다. 성소수자 분들이 뭐 불교의 큰 행사, 부처님 오시는 행사에 공식 초청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것보다도 다른 문제, 그 한국의 보편적 인권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 문제에 좀 불교 내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스님들이나 좀 많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불교 사회노동,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이제 8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이웃 종교는 수십 년 됐지 않습니까? 천주교 인권이니 기독교 인권이라도 원불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거꾸로 성소수자 문제는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다른 문제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스님들이 좀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관심도 일으키고 맞다 틀리다 좀 그런 분위기라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불교는 너무 아직까지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정상덕 교무님, 우리 원불교 교도분들은 또 전반적인 인권 의식이 더 좀 열려 있고 깨어 있고 좀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정상덕 교무님의 그런 좀 박한 평가를 들어봤는데, 교무님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좀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지는 않나요? 예, 기본적으로 원불교 그 교리 자체가 그 평등과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열려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는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제 인권은 사람의 권리를 넘어서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개교의 동기에 보면은 우리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끝에 가면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며 그 동견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일체 생명권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지구가 인간을 위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았다면 앞으로는 동물과 식물과 광물과 더 모든 존재의 거기에 존엄함, 모든 존재의 권리를 똑같이 존중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원불교가 그걸 이제 가장 앞서서 주장하는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우리 모든 종교가 만들어가야 할 평등한 세상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하겠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야기 사실 더 이어나가야 하는데 시간이 벌써 훌쩍 흘러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는 또 저희가 자주 모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원음방송 창사 20주년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20주년을 맞아서 4개의 키워드로 본 종교협력 20년 그 첫 시간으로 인권을 주제로 4대 종단 종교인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가 귀한 만큼 남도 귀하다.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믿고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사람 사는 세상 모든 종교가 꿈꾸는 지상 낙원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끝으로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